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와 소설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라는 낱말, 소설이라는 낱말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낱말은 사실 한자 문화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낱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와 소설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150년 정도 된다 할까요? 네, 제가 한자 낱말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왜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러한 낱말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와 소설이라는 낱말의 유래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시와 한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네, 한시. 자, 한자 문화권에서 서양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는 시라는 게 전부 한시였습니다. 중국, 조선, 일본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시와 시와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별곡이라는 낱말도 있습니다. 고려, 조선에 보면 무슨 관동별곡이다, 성삼별곡이다. 그것은 또 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 그리고 소설이라는 낱말이 번역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경위 이런 걸 보겠습니다. 국문학 시간은 아닙니다만 한자 낱말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들어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선 시라는 글자 한자를 보면 말씀원의 절사자다. 왜 말과 절이 합쳐서 시가 되느냐? 그렇죠? 어떤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발음이 이쪽에 온 것이다. 발음. 그리고 뜻은 여기에 있다. 시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자, 이제 아주 좀 우스갯소리부터 들어가게 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에서 하는 말, 절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말을 합니다. 절에서 하는 말은 전부 시다. 라는 그런 좀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상당히 재밌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이제 좀 진중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그런 것이죠.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뭔가 리듬도 좀 타고 운율도 있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읽는 말씀 그것이 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절이라는 것은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흑토자가 사실은 발지자다. 그리고 마디촌자는 손을 얘기한다. 손과 발이다는 것이에요. 절이라는 것은 손과 발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는 관공서였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서역에서 이제 성녀들이 오면서 이 절에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절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원래는 손과 발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이다. 자, 손과 발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멈추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움직이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멈춘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멈추어지고 있는 것을 말로 끌어낸 것이 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억지가 될까요? 저는 다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글자는 이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라는 지금 현재 시라는 한자 옥편을 이렇게 편을 쳐놓고 보면 대략 어떤 뜻이 오느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지금 생각하는 시를 얘기한다. 그리고 한시를 얘기한다. 또는 옛 중국의 시경을 가리켜서도 시라고 한다. 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편을 가리켜서도 시라고 얘기를 한다. 물론 일부에 좀 한정된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가서 서양의 문화가 동양으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영어, 포임, 포이트라는 이러한 낱말이 한자 문화권에 전해들면서 이제 서양 스타일의 시가 이제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시와 기존에 있던 한시, 기존은 이걸 한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시라는 게 한시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서양 스타일의 시와 구별해서 새로운 형태의 시라는 뜻으로 신체시라는 낱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신체시.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신체시 배웠습니다. 최남순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것이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낱말은 1883년 동경대 교수들이 만든 신체시초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 이제 신체시라는 낱말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시는 한시였다. 한시와 그러니까 시와 신체시가 이제
나란히 이렇게 같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채시가 출현을 하고 시와 한시가 되겠죠. 그리고 서양시, 신채시가 한때 병존을 하게 됩니다. 같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채시가 인기가 높아집니다. 한시, 어려운 한시보다는.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신채시를 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시라면 무조건 한시였는데 이제 신채시가 널리 퍼지고 인기가 높아지니 신채시를 시라고 하고 예전에 시로 불렸던 것은 이제 한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빼내는 막 그런 형상이 된다. 그래서 신채시가 시로 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원래 시라고 불렸던 것이 한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두 번째로 나타난다. 낱말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시라는 낱말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재 시라고 하면 한시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크게는 한시가 포함이 되지만은 신채시에서 변한 서양식 스타일의 시 그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특히 한시를 얘기할 때는 한시라고 얘기를 해야 이제 뜻이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별곡이란 말도 있는데 이것은 중국식의 한시에 대해서 좀 독특한 가락이다. 유별난 가락이다 해서 우리나라의 가사를 이르는 말로 이제 좀 바뀌었다. 별곡이란. 그래서 별곡이란 것이 조선의 가사 문학을 가리켜서 막 별곡이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관동별곡, 성산별곡, 무슨 별곡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가요와 경기체가에도 이런 별곡이라는 명칭을 붙는 것이 있다. 별곡이라는 것은 한시에 대하여 독특한 가락이라는 뜻의 이름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소설은 어떻게 되냐? 소설이라는 낱말도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다. 중국 후한의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 예문지에 처음으로 나온다. 초초.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소설이라는 것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술한 폐사, 폐관, 폐관 소설이라고도 하죠. 폐관들이 이렇게 거리의 얘기를 모아서 만든 그러한 어떤 장르를 소설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별 가치가 없는 작은 별 가치가 없는 이야기거리다. 소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낱말이 고려 인종 때 이규보란 분이 쓴 백운 소설에 처음으로 이제 소설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작품에서 썼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근대 이제 서양 앞에 시와 마찬가지로 서양의 낱말들과 어떤 문화가 들어오면서 일본의 스보우치 쇼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 노벨을 소설 신수라는 이 책에서 소설로 번역을 했다. 그때부터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그러한 소설이라는 낱말이 쓰여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소설이라는 낱말을 보니 옛날에 오래전에 김지아 씨가 쓴 대설이란 책이 생각이 납니다만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소설에 좀 대한 큰 대자로 쓴 그런 책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시라는 것이 원래는 한시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한시는 한시란 이름을 달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서양시에서 변한 신채시가 이름을 변해서 지금 우리의 시로 생각을 하고 있다. 신채시. 그리고 별곡이란 말과 소설이란 낱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